고려 조정은 1387년 6월부터 명나라의 복제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왕과 환관 그리고 우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을 뜻하는 행신들은 명의 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어서 처음으로 우왕이 잠깐 명나라 복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울러 6월에 명나라 사신 서질이 돌아갈 때 우왕은 병을 핑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의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우왕의 속마음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8월에 이님이 노환으로 사직합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이것으로 마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그는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듬해에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여 구세력이 모조리 숙청됩니다. 하지만 그는 우왕과 최영의 배려로 천수를 누립니다. 그의 사임으로 우왕이 일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승림을 좌시중으로, 반익순을 우시중으로, 최천금을 천양부원군으로, 반복회를 문화찬성사로, 신하 왕흥을 동지밀직사사로, 오충좌를 밀직부사로, 노구산을 우부대원으로 임명하였다. 최천금은 세력을 믿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많이 빼앗으나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노구산이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환관, 상인, 어부와 사냥꾼들도 관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말기적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흥방의 의붓 형인 이승림이 부수상에서 수상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와 반복회의 아버지인 반익수는 이듬해 친위 쿠데타 때 처형됩니다. 임견미의 사위인 반복회는 우왕의 행신으로 왕씨 성을 하사받고 왕복회가 됩니다. 그 역시 임견미의 아들 임치와 함께 한껏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 처형됩니다. 처형을 면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배됩니다. 노구산이 당시 20살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행신인 것 같습니다. 최천금, 신아, 오충자는 모두 임금의 장인입니다. 여러비의 아버지와 행신을 요직에 앉혔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환관, 상인, 어부, 사냥꾼 따위까지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관매직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우왕이 아직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상직에서 물러났을 뿐 임견미가 염흥방과 함께 전횡을 부리는 건 여전합니다. 9월에 요동에서 둔전을 일굴 소 5,700마리를 사갔습니다. 홍무제가 본격적으로 요동을 경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고려는 이달에 나하추가 항복한 것을 축하하는 사절로 장방평을 뽑아 명나라로 보냅니다. 이어 10월에는 이구와 이종덕을 하정사로 보냅니다. 그러나 고려의 사신들은 명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방평이 11월에 첨수참에 이르렀을 때 막혀서 더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방평은 명의 관리로부터 홍무제의 명령 문건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를 올리겠습니다. 금후 고려에서 오는 사신은 백리 밖에서 되돌려 보내고 입경을 허락지 말라. 우리 서울로도 보내지 말 것이며 여러 절우나 행례 등의 경우에도 가릴 것 없이 올 필요가 없다. 그 나라에서 정사를 행하는 신하들은 경박하고 간사한 무리라서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왕래를 허락한 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약속은 모두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도무지 성의를 볼 수 없다. 아예 교류를 끊고 더불어 왕래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만약 오겠다고 요구하거든 나의 명령서를 보인 후 되돌아가게 하라. 결국 고려가 어여뻐서 홍무제가 봐준 게 아니었습니다. 채빈을 살해하고 북원과 통교한 행위에 분이 치밀어 계속 고려를 괴롭혀 오다가 나하추를 공격하느라 잠시 풀어준 겁니다. 이제 요동을 확실하게 접수했으니 홍무제는 고려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심사입니다. 뒤이어 떠났던 이구와 이종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할 일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자 요동 쪽의 조짐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요동의 밀정들이 자주 국경지역에 출몰했습니다.
우왕은 이에 대비해 해당 지역 장수들에게 비단을 내려 격려하면서 경계태세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나오는 조세 중 절반을 거두어 군량미로 비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여러 도의 알념사들에게 장수들의 능력과 갖고 올 수령들의 우열을 평가해서 월말에 도당으로 보고하라고도 했습니다. 북방에서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요동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도망쳐와서 도당에 보고합니다. 홍무제가 앞으로 고려 처녀와 환관 1,000명씩 그리고 우마 1,000피를 요구할 거라는 보고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최영은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합니다. 최영은 계속 굽실거리다간 한도 끝도 없이 당할 것이어서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군신들과 행신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나라 꼴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최영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최영은 뭔가를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고려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신기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요동이 완전히 명의 수중에 들어가서 완충지대가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홍무제가 딴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다급해진 고려는 다시 길을 열려고 정몽주를 12월에 명나라로 보냅니다. 이번에도 그가 저번처럼 일을 잘 해낼 것으로 고려 조정이 기대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정몽주 역시 요동에서 길이 막혀 이듬해 1월에 그냥 돌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무제는 따로 벼르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과 때를 맞추어 고려 조정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12월에 우왕이 국가나 왕실의 토지와 그에 속한 노비들을 불법으로 탈점한 자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당의 관료들 스스로 허물을 조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제대로 될 리 없었다는 것이죠. 비록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왕명은 우왕이 도당에 경고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왕도 고려 전국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데 우왕의 장인인 신안은 평소 버릇대로 했습니다. 남의 노비와 농토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우왕은 경노합니다. 신하의 아들 신효원과 사위 박보원영을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보기로 걸려든 것입니다. 겁을 먹은 신효원이 도주해버립니다. 우왕은 순군의 명령을 내려 신하의 집을 포위하고 대거 수색을 벌이게 했습니다. 결국 모두 잡혀서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우왕은 장인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곧 고려 전국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들이닥칩니다. 이 사건은 그 전조였습니다. 1387년에는 작년과 달리 외구의 침입이 얼마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횟수입니다. 대책 없이 놀아대는 우왕의 행동에 대한 기록은 이해에도 변함없이 고려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았듯 우왕이 마냥 망나니만은 아니었습니다. 명에 대해 반감을 보였고 북방 지역에 군사력을 기르게 했고 권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는 1388년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이성계의 현재 위상을 혼인관계를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양쪽 집의 결합입니다. 범위를 더 넓히면 양쪽 가문의 결합이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세가끼리 또는 있는 집안끼리 혼사 이야기가 오갑니다. 옛날에는 집안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혼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당대 명사들의 집안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서로 사돈 집안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자식들끼리가 아니라 친척들끼리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계는 변방 출신의 무장이어서 중앙귀족에게 문벌이 크게 뒤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의 관료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다행히 오남 이방원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이방원이 과거에 합격했을 때 이승계가 감격한 나머지 대궐을 향해 절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식에게서는 관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 귀족들과 끈을 맺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혼사를 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 장남 이방원은 한때 잘나가던 지윤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남 이방관은 김천서의 딸과 결혼했는데 고려 말까지 상당한 가세를 유지한 문벌 가문입니다. 이방과가 조선의 왕이 될 때 그 후궁이 지윤의 둘째 딸이라는 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삼남 이방의는 최인두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최인두는 최영과 인척입니다. 따라서 최영과 이승계도 먼 사돈 관계가 됩니다. 사남 이방가는 민선의 딸과 그리고 오남 이방원은 민재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모두 여흥민씨로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권문세가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경순 공주가 되는 이승계 딸의 남편이 이재입니다. 이재의 큰아버지가 이인임이므로 이승계와 이인임도 서로 사돈 집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실력자들끼리 서로 인척이 됩니다. 이승계도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변방 출신인 그도 중앙으로 진출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해 출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실력자들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고려의 실력자들과 인척관계를 맺을 때 고려를 뒤엎을 야심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도 출세해서 고려의 최고 실력자가 되고 싶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 이승계가 언제부터 고려 최고 실력자를 뛰어넘어 지존의 자리를 차지할 꿈을 꾸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기일까요? 아니면 곧 일어나는 친위 쿠데타가 끝날 때부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일까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인임은 평소 최영에게 이승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기 이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출세를 꿈꾸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